오늘 그 할 리뷰 791회 유명한 사건이죠. 욕조 속에 남겨진 의문, 만삭의사 부인 사망 사건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취재가 얼마 안 됐어요. 2011년 1월 14일 사건인데 2달도 안 됩니다. 취재 기간이.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40일에서 50일 정도 취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 사건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 할 클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16대 9잖아 지금은 해상도가. 이 당시에는 4대 3이었을 거예요 아마 해상도가. 그래서 좀 더 네모네.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때 그 알이 재밌었던 것 같아. 지금은 그 알이 유튜브도 좀 고려해가는 편집이에요. 자막 폰트나 이런 자막 창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디자인들이. 지금은 좀 영상을 이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 4대 3 해상도일 때의 그 알은 정말 다큐멘터리 취재 방송 같았어. 투박한 느낌도 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사건을 다루고 이야기하는 거에 더 어울렸던 것 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만삭 부인 사망 사건의 용의자 의사 남편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14일, 남자는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집에 들어왔어요. 남자가 집으로 들어선 지 얼마 후 신고받은 119 응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 당시에 출동했던 119 대원이에요. 욕조 안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는데요. 다리 반쪽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상반신 쪽은 욕조 안에 들어가서 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접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아내는 욕조 안에 쓰러져 숨져 있었다는 거예요. 3주 뒤면 태어날 아기도 엄마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37주의 어린 생명과 엄마는 어쩌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분이 수사 담당했던 경찰이신가 봐요. 부검감정서에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의 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눈 밑에 상처가 있고요. 머리 뒤통수 부분에 찢어진 상처에 혈흔이 보였어요. 목 눌림에 의한 타살을 경찰이 주장해요. 살인 용의자로 대학병원 전공의인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피의자 얼굴에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 친정 부모 그쪽에서 다퉜다.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 DNA가 남편의 DNA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가 격한 몸싸움이나 폭행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범죄 입증을 자신했지만 남편 측이 즉시 반박을 하는데요. 남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면, 이 DNA가 손톱 밑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피부 조직이나 혈흔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직 DNA가 검출됐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그 사건 전날 밤에 남편이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등도 상당히 많은 부위를 긁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각질이 좀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의심하는 상처도 가려움증 때문에 긁다가 생긴 상처라고 주장을 해요. 남편 측 가족입니다. 경찰 얘기만 듣고 이게 상처가 도대체 뭐냐? 이건 파낭하다 생긴 상처 아니냐? 이미 아물어 가는 상처였어요, 그거는.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 쪽에서 자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보면 그런 상처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방향성이 다르고, 그리고 너무 파였어요. 살점이 너무 파였어요. 경찰은 남편의 팔과 얼굴에 난 상처가 저항하던 아내가 남긴 손톱 자국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모든 게 터무니없는 의심이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돌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남편이 안 죽였기 때문에 결백하니까요. 지난 2월 4일 경찰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아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남편의 주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죠. 남편은 만삭의 임산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욕조 안으로 쓰러지면서 목이 접혀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인은 부인의 시신에 목 졸렸을 때 나는 손자국이 없다는 것도 강조했어요. 명백한 살인 용의자이므로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찰과 정황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간다고 남편이 항변했고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2월 24일 남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 손자국이 꼭 없다고 해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고요. 있다고 해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마지막으로 잡힌 건 사건 전날인 1월 13일 오후 5시 45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남편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뒤 부인은 친정 부모와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속상했지만 아내의 위로 덕에 곧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하지만 유족들의 말이 다릅니다. 시험도 못 봤다면서 줄곧 게임만 하는 남편의 태도가 싸움의 불씨가 되진 않았을까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 쪽 가족이죠. 게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애가 굉장히 아주 싫어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오빠 때문에 신경질 나 죽겠어 게임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고인의 진술과 컴퓨터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 남편이 새벽 3시까지 게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것이 범행 동기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변호인은 이 모든 게 억지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변호인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싸웠다는 적도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싸운 적 없습니다. 장모하고 이 사위하고 통화했는데 하도 시험 못 봐서 되게 우울해져서 두 부부가 어제 TV 보면서 서로 침울하게 앉아서 낙담하고 있었다. 서로 위로를 해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시험 떨어진 게 너무 침울해서 우울한 상태에서 조금 토닥거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건 당일 아침 장모와 통화하면서 시험을 잘 못 봤고 기분도 안 좋아 말다툼 했다고 말한 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에요.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부서진 스탠드, 혈흔이 묻은 옷과 이불, 그날 밤 안방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저희가 추정하는 건요, 용의자인 남편에게 시행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요, 안방에서 특이한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침대 위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안방에서 폭행과 살해를 하고 욕조를 옮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끝낸 새벽 3시 이후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한 층에만 20가구가 넘게 사는 아파트에서 왜 누구도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변호인이 반문을 해요. 일부 언론에 의해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도구일 것으로도 추정되는 스탠드도 이틀 전 아내의 실수로 끈이 풀려 분해된 것일 뿐 깨지거나 부서진 흔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발견됐다는 잠옷이나 그런 건 여기에요. 붙박이장. 부인 운동복이나 이런 게 부인 운동복이에요. 딱 이 정도죠. 이 정도. 혈흔이라는 게 이 정도예요. 그게 발견된 곳이 어딘가요? 소매 안쪽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국과수 감식 결과 숨진 부인의 것으로 확인된 이불의 핏자국은 훨씬 선명해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묻은 피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살인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이라 까맣습니다. 피 색깔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일상 흔인 것 같다. 전혀 모르는 피다. 코피를 자주 흘렸고 본가에 있을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2월 13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까지 평소와 다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남편. 남편 쪽에서 주장하는 상황은 이래요. 남편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가까이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했고 물을 마시러 잠시 나왔을 때 컵을 꺼내고 열어둔 싱크대 찬장문에 이마를 긁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왼쪽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를 부부싸움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던 아내가 남편을 핥히면서 남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마의 상처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DNA도 부부싸움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쪽의 주장을 보면은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 살인이라고 경찰이 의심하는 그 모든 정황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남편 쪽에서 주장하는 게 좀 뭔가 구차한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모든 의혹에 막힘없이 다 설명합니다. 다 사정이 있다 그래. 그런 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 수사기관은 그 DNA가 검출된 DNA의 근거가 각질인지 아니면 움푹 패인 살점인지 이런 걸 전혀 밝혀주지 못하고 있고 그냥 DNA만 검출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등을 긁어주고 뾰루지도 짜줬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검출된 게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각질이나 뾰루지에서도 DNA가 검출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유전자 감식 연구소 대표인데요. 혈액이나 머리카락, 모근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에는요, DNA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를 특수시료라고 하는데 각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검사를 진행해봐야 DNA 검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팀은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는 20대 남성을 상대로 남편이 주장하는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등을 긁은 손톱에서 채취한 시료 3개와 뾰루지를 짠 손톱에서 채취한 시료 2개를 유전자 분석한 결과 뾰루지를 짠 손톱에서는 DNA가 검출됐지만 등을 긁은 손톱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는 등을 긁는 것만으로 손톱에서 DNA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만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어서 각질이 많은 상태라면 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남편의 피부 상태가 중요해지는데 어땠을까? 아토피라는 내용은 본인 주장은 아니고요. 변호인과 그 가족이 주장했고요. 2년간의 병원 기록을 조사했는데 아토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남편의 팔에 난 상처를 두고도 경찰과 변호사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어요. 팔에 생긴 상처는 자해를 했다. 시험 공부하다가 잠을 쫓기 위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의 상태를 보면 자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방어 흔적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남편의 진료 기록서를 제시해요. 피부과 원장의 소견인가 본데 양쪽 손등에 평평한 구진 모양의 것들이 있어서 편평사마귀 의심하에,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전부터 편평사마귀가 손등에 있었고 1년 전부터 손등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면역 치료했다는 내용입니다. 편평사마귀 자체는 가려운 질환이 그렇게 아니지만 드물게 뜯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처 때문에 가려운 거고요. 편평사마귀 자체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남편의 변호인은 이 피부 질환이 면역이 약해질 때 재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의 상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던 길 남편은 왜 상처를 살폈을까? 경찰은 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남편은 아침 6시 41분경 집을 떠났어요. 약 15분 후 병원 1층에서 간호사와 마주쳤고 그 후 그는 전공의 방에 들렸다가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학교 안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요. 남편은 자신이 집에 나온 뒤에 아내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가능한 일일까? 피해자가 미끄러질 당시를 구현해봤어요. 다양한 움직임을 상세한 그래픽과 모션 캡처 기술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체 조건이 같은 여성에게 임산부의 몸매와 체중을 그대로 재현하는 임신 체험복을 착용하게 했고요. 뒤로 미끄러지는 행동을 반복 입력시킨 뒤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골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혹시 부인이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재현해 볼 거예요. 남편 주장은 아내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건데 하지만 자료를 검토한 육체역학 교수는 자세나 몸의 방향을 볼 때 미끄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샤워를 한 뒤 욕조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뎠다면 유사한 자세로 미끄러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이렇게 정점에 도달하는 그 과정 중에 체중 이동이 생기면서 체중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슬립이 일어난다든지 딱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피해자는 잠옷을 입고 있던 상태예요. 남편 측은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느껴 욕조에 걸터앉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손을 이렇게 짚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은 아예 정신을 놓을 만큼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저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두 팔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본능적인 반사 자세조차 취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빈혈이 있었다면 병원에서도 알고 있진 않았을까. 여기에 산부인과 원장은 진료 내역을 보더니 빈혈 수치를 봤는데 혈색소 수치가 10.7인데 뭐 정상 사람으로 봐서는 조금 이건 낮을 수 있지만 임산부들은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쯤 약간 어지럽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빈혈 때문에 있는 일은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 측 변호인은 일부 임산부들이 겪는다는 임신 증세에 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 접힘으로 질식사가 가능할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욕조 안으로 쓰러진 뒤 목이 접혀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이에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는 욕조 안에 V자로 있던 게 아니라 엉덩이를 욕조에 걸치고 상체만 거꾸로 떨군 채 목이 꺾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이 무거운 힘에 눌려 심장을 연결하는 혈관이 눌리면 질식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죠. 목덜미가 욕조와 맞닿는 부위에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숨진 부인의 발견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설정해봤어요. 실험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1.3kg에서 11.5kg 정도예요. 그냥 기대에 있어. 그러면은 별 무리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꺾인 상태에서는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해져요. 균등화된 어떤 압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엄청난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평범한 자세일 때보다 압력이 4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남편의 변호인은 이처럼 잘못된 자세 때문에 돌연사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방어를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주장들이 거짓이다, 사실은 이렇다라는 확실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자, 다시 남편 변호사예요. 영장 청구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이 그렇게 돼 있고 2번이 자연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세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부검 소견만으로 타살인지 진실에 의한 돌연사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변호인은 주장의 근거로 잘못된 자세 때문에 질식 돌연사한 여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우렬이나 일혈점 같은 목이 졸린 시신들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학자인 이윤성 교수는 이런 사례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해요. 살해자들 다 사건 당시 술이나 약물에 심각하게 취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게 퍼센트로 얘기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9%예요. 음주운전 주치운전 기준이 0.05고 0.10이면 면허 취소고 우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로는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술에 굉장히 취해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 상태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약물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마취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체, 다른 손상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자세로 사망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두개골 골절이 있거나 뇌조직에 좌상이 있는 정도의 손상이 있어야 의식을 잃지, 그렇지 않으면 의식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목이 꺾인 채로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났다 쳐도 술이나 약에 좀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가능하다. 근데 이 사망한 여자는 임산부잖아. 술이나 약을 함부로 먹을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국과수에 추가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추가 회보서를 기초로 법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가 손에 의해 목 눌려 질식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경찰이 국과수의 소견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해요. 한 달 뒤 다시 보강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시 2차 공문 보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소견을 보내주십시오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국과수의 의견이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2차 부검 소견서에는 타살의 중요한 증거로 경찰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서 흐름피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 있거든요. 결정적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런 내용이 추가 회보서에 상세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변호인은 이런 부검 소견도 타살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요. 처음에는 머리가 그 욕조에 약간 세워진 듯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비스듬히 흘러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수평이나 옆으로 흘러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요. 위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리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타살의 증거가 있다고 밝힙니다. 바로 사체 목 내부에서 극심한 출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1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내가 사망했는데 경찰이 수사해보니까 남편이다. 봐라, 증거들이 이렇지 않냐. 여기에 대해 남편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합니다.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겼고 어떤 건 이런 사정이 또 있었기 때문이고 다 사정이 있어. 사연이 엄청 많아. 남편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매사에 다 방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난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몇 개는 나와.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남편이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각종 상황의 모든 의학적 가능성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나를 살인범으로 보냐. 이런 가능성에서는 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나를 자꾸 살인범으로 보냐. 그 태도인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통하나 2부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리뷰 오늘은 791회 욕조 속에 남겨진 의문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의 진실 보고 있습니다. 2부고요. 남편이 굉장히 각종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디까지 통하나 좀 보겠습니다. 완전한 내막이 밝혀져서 남편이 거짓말인지 진짜 무죄인지 가려지는지도 좀 볼게요. 국과수의 연구원이 부검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뭘까? 서중석 국과수 법의학 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법의학적으로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건 손과 같은 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목을 눌러서 사망했을 때 쓰는 법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자분이나 일반인들이 목이 접히거나 해서 목을 누르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용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일부 하셨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검 소견서에서는 손에 의한 것을 확실히 명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드린 것이지 1차와 2차의 사인 판단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사망 원인은 손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누군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서 사망했다는 게 국과수의 두 번의 소견이에요. 손으로 목이 눌린 경우라도 피부에 손자국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숨진 부인의 목 표면에는 분명히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렇다면 목을 조르기 전 폭행이 있을 거라는 경찰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걸까? 이번 건은 부검하시는 분이 아주 겹겹이 다 절개를 해서 피하 지방층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손상은 터력, 그러니까 히팅, 누군가가 외력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손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측 주장대로 사고사라면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머리 상태를 봤을 때 부딪혀서 실신할 정도의 그런 충격이 가해졌던 건가요? 그렇게 판단되진 않았습니다. 두피가 좀 찢어져 있었고요. 두피 밑에 좀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두개골 골절이 있다든지 뇌에 어떤 2차적인 병소가 동반되어 있는 소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사일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편 측 주장대로 목이 접혀 질식할 경우에도 목이 눌렸을 때와 비슷한 부검 소견이 나올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식으로 돌연사한 그런 경우에도 질식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 얼굴에 우열이 심하다든지 이럴점이 동반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본건의 부검 감정서에서 보는 목에 나타나는 손상, 그 다음에 기존의 점막에 의한 손상, 근육간의 출혈, 그와 같은 심한 손상은 동반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목 내부 점막에 나타난 상당한 출혈이 누군가의 손에 졸려 사망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부 점막, 목 안쪽의 점막이죠. 이 점막 안에 출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가 있으면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점막이 목을 단순히 접혀서는 오지 않는, 강하게 눌러야만 이것이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서 꽉 눌리면서요, 안에 출혈이 오는데 그 출혈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액사입니다. 손으로 목을 눌러서 죽였다는 거죠. 법의학자 이윤성 교수도 목이 접혀 질식한다고 해서 기도와 목 근육 사이에 혈관까지 터뜨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안 터져요. 이게 눌렸다는 게 그냥 이렇게 누른 게 아니고 목을 조르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더 가해지고 이런 눌림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방송을 봤는데 100kg 이상 무게의 책을 목에 쌓았다고 해서 그런 힘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단순히 무겁게 눌려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누르고 움직임이 있고 마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조르는, 사람이 눌러 졸라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눌렀을 때 그렇게 생기는 흔적이라고 말해. 자연적으로 힘이 지그시 가해져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강한 무게라도. 국가수연구원은 부인의 사망이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렇다면 부인을 살해한 범인은 누굴까? 경찰의 주장대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욕조에 옮겨둔 걸까? 여기에 변호사는 이건 어디서 다른 데서 살해해서 옮겼다면 비스듬히 엉덩이가 그렇게 되면 사체 상태에서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몸의 중심이 골반에 가 있거든요. 그 자세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 자세로 만들어 놓고 가도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욕조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엉덩이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 의견은 또 달라요. 뒤로 넘어지면서 상당히 심한 손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시성 시체 강직이 왔던 그런 자세는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이 욕조에서 약간 떠있는 상태로는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강이 시작되는 자세에서 시신이 옮겨졌다는 걸 반증하는 또 하나의 소견이 되는 것이죠. 변호사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학적 소견으로 다 반박이 되고 있죠. 이 변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현업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로 전향하기도 하죠. 실제 경찰이었던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든지 실제 의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로펌에서도 요즘은 많은 사건 전문적으로 담당하려고 각 분야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로 전향한 경우 스카웃을 하려고 많이들 신경 쓰죠. 자, 계속해서 사건이 있던 날 아침 9시가 되기 전 어머니는 사위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평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던 사위가 왜 하필 그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는지 유족은 의문이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통화에서 사위가 한 말이 내내 가슴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 이상한 거지. 사망한 여자분의 어머니예요. 딸이 9시부터 4시까지 수업 중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문자로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딸이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니까 저도 4시 이후에 통화해요. 이렇게 나한테 말한 거예요, 사위가.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을 때까지 40통이 넘는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변호사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의국용으로 제공하는 휴대전화기가 있거든요. 병원용 휴대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무 전화만 받지 개인적인 전화는 거의 낮에 부인하고 통화할 일이 없던 거죠. 업무용으로 전화 올 일이 또 없기 때문에 특히 전화에 신경 쓸 일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날 공부할 때는 목도리하고 휴대전화기하고 같이 가방 속에 넣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저희가 통화한 기록 이런 부분은 다 조사를 했고요. 그날 특이하게 하루 집중적으로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사위에게 연락을 한 건 오후 4시 40분경이에요. 아내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구속 수사가 이뤄진 지 6일째가 되던 3월 1일 현장 검증 자리에는 그의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도 참석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남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범행과 관련된 어떤 재연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찰 주장이 타살이라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살, 제3자에 의한 침입의 수사를 해달라는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가 갑자기 이 플랜을 바꿨나요? 스스로 넘어져서 죽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제3자에 대한 타살을 얘기해버리면은 변호사가 그동안 제시한 가설들이 다 무효화돼 버리는 거잖아. 이건 변호사의 실수 같은데 이게 더 이상 혼자서 일어난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타살을 얘기한다고? 그럼 그 앞에 것들이 다 모순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주장하는 바가. 변호사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변호사들이 처음에 의뢰받을 때 계획을 세우잖아. 우리는 이 방향으로 주장을 하자 앞으로. 산모가 배도 많이 나왔고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목이 꺾인 상태로 죽었다. 사고사다. 혼자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로 계획을 짰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말이 바뀌어버리네. 뒤늦게 타살을 생각한다고? 남편의 변호인은 타살이 분명하다면 외부 침입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저 남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외부 침입 여부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외부 침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이제 물어봐요. CCTV에 안 걸리고 집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비상계단도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22층까지 비상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만일 제3의 침입자가 부인을 살해했다면 사망 시각은 남편이 나간 이후가 될 겁니다. 만약 부인이 6시 41분 전에 숨졌다면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은 경찰이 남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사망 시각을 감추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 국가수 법의학 부장은 시신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은요 항상 현장의 조건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신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체온 하강이 있는데 체온 하강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는가가 결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돌아가실 때에 직장 체온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후 경과 시간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사망 추정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존된 현장에서 사체의 직장 체온과 현장 온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부인은 잠옷을 입고 콘택트 렌즈를 아직 끼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런 출근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침입을 했다면 그 시각은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나갔고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구속영장의 두 번째 심사가 열리던 지난 24일 법정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 남편이 주장해오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CCTV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했어요. 이 CCTV를 재수사하면서 확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리바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거잖아. 알리바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이거를 확보를 늦게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피의자가 돼야 할 남편이 거짓말로 벗어나니까 일단 진술을 받을 만큼 받고 CCTV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내밀면서 그동안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할 생각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짜고짜 CCTV 까면서 봐봐 너 이렇잖아 하면은 이 남편은 CCTV를 보고 거기에 맞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모른 채 앞에서 한 말들이 CCTV 때문에 다 거짓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왜 앞에서 그동안 거짓말들 해왔냐. 이거를 남편이 방어하긴 쉽지 않겠지. 전략적으로 일부러 CCTV의 존재를 늦게 공개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덫을 놓은 거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도록. 피의자는 전화를 못 받은 게 시험 공부 때문에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놨었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기가 머플러에 감겨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존나 구차하다 씨발. 또 휴대전화기가 머플러에 감겨있었대. 진짜 이 남편이 다 이런 식이었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갈 때 머플러를 목에 착용하고 있는 게 CCTV로 증명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플러에 감겨있다는 게 거짓말로 확인이 된 거죠. 휴대전화를 감싸 두었다던 목도리를 두르고 태연히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여기 변호사 뭐라고 하나 좀 보자. 궁금하다 이제 이 사람. 당사자한테 물어봤지만 목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지, 당사자는. 뭐지? 좀 반포기한 상태인가? 변호인은 여전히 모든 게 짜 맞춰진 정황 증거에 불구하고 남편이야말로 아내와 아이를 잃고 살인 누명까지 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남편은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이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방송은 이 당시에.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게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 뒷이야기에 있겠죠. 봅시다. 남편은 구속되어 1심 재판에 들어갔으며 남편 측은 국가수 부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캐나다에 저명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해요. 그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는데 이 법의학자를 섭외할 때 남편 쪽에서 유리한 사진만 보냈었나봐. 그래서 이제 법의학자도 이 정도면 남편은 좀 무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온 거야. 근데 막상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사진들 보더니 의견을 바꿔 오마이갓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고가 아니네 이러면서 손절하고 돌아갑니다. 저명해 이 사람. 자, 그리고 검찰은 남편 형량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판사님 한 거죠. 그러자 남편 측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20년을 선고합니다. 이 새끼가 사형을 해달라 유죄면은. 근데 20년 나오니까 항소해. 사형으로 바꿔줘요 라는 건가? 자, 아무튼 20년 선고했는데 이유가 무기징역으로 구형한 검찰과 다르게 남편이 범죄 이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0년으로 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 측이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항소심에서도 20년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죠. 이 항소랑 항고 차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쓰이거든. 1심, 2심, 3심으로 보는 겁니다. 1심이 나왔어. 불복해. 이때 쓰는 말이 항소. 2심이 그래서 열려 항소로. 근데 또 불복해야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 상고. 불복해서 재판을 한번 더 받고 싶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상소라고 해요. 상소. 자, 그런데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됩니다.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법원에서 2심 재판아 이거 결과 파기할래. 다시 한번 봐봐. 그거예요. 파기환송된 거예요. 그럼 이제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겁니다. 파기하고 환송한 이유는 증거가 불충분해 보인다. 근데 2012년 12월 7일 6개월 걸렸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편의 유죄를 다시 인정하고요. 징역 20년의 원심을 그대로 판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상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결국 갔어.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 나오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 이제는 징역 20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빵에 갔고 얘는 2033년인가? 그때 나오나? 아니야, 이거 아마 구치소에 있는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2030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결 난 사건이고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나올 쯤에는 이게 사건이 원체 좀 뜨거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가능성이 0은 아니지 않냐. 씨발 좀 핑계가 미심쩍어 보이긴 하지만 재판이란 건 좀 확실해야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꽤 관심사였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관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을 전달만 해주는 방송이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결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좀 구차했어. 변호사도 사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를 보니까 변호사분이 머리가 하얗네. 짬이 좀 되는 분이에요. 근데 변호사들이 의외로 살인 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뻔하잖아. 사람을 죽였다는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변호를 안 하려고 한대. 왜냐면은 이력에 남잖아. 살인범 변호한 사람. 그렇기도 해서 보통 이제 살인범들은 국선을 많이 하게 된대. 되게 살인하는 새끼들이 변호사 쓸 돈도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근데 이 정도로 머리가 하얀 분이면은 10년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경력이 그죠? 살인을 그래도 한두 번 해봤을 거고 그리고 살해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살인 사건에 대해 좀 이게 명확한 이제 피의자, 살인 피의자 이렇게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를 맡은 거겠죠. 살인이 아니다라고. 근데 이분도 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좀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이거
방법 없네. 그래서 형을 최대한 적게 받는 쪽으로 좀 플랜을 짜지 않았을까. 도중에 그렇게 방향을 틀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힘들었겠지 뭐 자기도. 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무죄로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부터 소문나면서 수임 엄청 들어오거든. 초기에 경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이 맞았어. 거의 다 맞았어. 근데 100% 확신할 수 없는 유력한 정황 단서들이었던 거지. 직접적인 단서라고는, 왜냐면은 남편에 대한 상호작용의 단서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나, 사망한 아내 이마에서. 근데 그 피가 남편 때문에 난 것이라는 그 상호작용, 남편이 일으켰다. 그 단서를 못 찾고 있던 거죠. 추정에 가까웠지만 경찰의 초기 조사 내용이 거의 맞았고, 그거를 이제 의학적 소견, 국가수에서 입증을 해준 거죠. 그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엄청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이 남자가. 그러니까 뭐 집안일 신경 잘 안 쓰고, 뭐 처가나 아내한테도 뭐 잘 안 하고,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도 딱히 비전 안 보이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그런 걸로 좀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싸움까지 나서 죽인 것 자체는 좀 우발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점에서 임산부를 죽인 거잖아. 그러면 좀 더 이제 가중될 만한데도 20년 나온 거 보면은 우발적이라는 걸 좀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791회 욕조 속에 남겨진 의문, 만사기사 부인 사망 사건의 진실 알아봤고요. 그알 클래식으로 4대3 해상도의 예전 방송입니다. 요즘은 그알이 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이쁘게 뽑고 좀 세련미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투박함, 진짜 사건 심각하게 나레이션도 그렇고 진짜 사건 프로 보는 느낌이 나는데, 요즘은 좀 뭐랄까 이쁜 척을 좀 하고 있어요. 그알이. 예전 방송에 대한 재미가 또 남다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가면은 예전 영상들도 보실 수 있어요. 리뷰니까 저희가 좀 간추렸어요.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 리뷰해 보겠습니다.